안녕하세요. 한국경제론 11주차죠. 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그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주부터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하고, 이번 주에는 저번 시간에 다 못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중에서 저번 시간에는 환경 오염 문제 이야기를 했었죠. 네, 환경 오염 문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문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문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는 정보화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 IT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래하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IT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의 어떤 일반화된 그 흐름으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적응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제와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 강의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인실 교수가 쓴 한국경제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우리나라 그 한국사가 한국사 그러니까 한국 경제사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나 조선 시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물론 이제 일제 시대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일종의 근대화되고 있는 과정, 근대화 이후 근대라고 하는 걸 어디서부터 잡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쟁점 중에 하나지만은 일단 이제 그 근대화 이후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과정 그동안 우리가 몇 가지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적 과정을 바라볼 때에도 현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현재적 관점.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오늘의 문제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곁들여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경제 그 근대화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제별로 여러 이야기를 해서 한국 경제와 관련된 주제별 그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수치 그러니까 이론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제 이론과 결부된 우리나라의 어떤 주제별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를 몇 가지 수치를 통해 가지고 좀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것이라면 역사적 흐름,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개재됐을 경우에 우리의 현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제 미래 상황과 결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 세계 경제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학기 그 한국 경제론 수업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실 교수의 그 한국 경제론 책은 되게 얇습니다. 네, 아주 작은 책자로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번 학기
한국경제론 수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고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번 시간에 환경 오염 문제 했고 오늘은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환경 문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한 개는 환경 오염 문제고 하나는 자원 고갈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원을 써서 생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원을 써서 생산물을 만드는 그게 바로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자원을 쓰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에너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원이라고 하면 사실 크게 보면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국가의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불과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불과 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라서 사실 이거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잘 돌아가려면 이게 잘 안 돌아가는 불과 물이 잘 관리되지 않는 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요. 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네. 우리가 뭐 농사를 짓는다 해도 물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문제랄지 아니면은 홍수가 난다, 가뭄이 난다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수와 가뭄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은 되지 않습니다. 네, 제대로 국가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농업에는 치명적이죠. 네, 농업 생산성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물을 잘 관리해야 특히 이제 우리는 강물이죠. 강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문제고 이게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 불이 없으면 사실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전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에너지인데 이 전기 에너지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없으면 아예 이 문명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 옛날에는 그냥 아궁이에다가 불 떼고 거기서 요리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모든 뭐 기계 장치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동력 장치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에너지가 열이 발생을 해서 에너지화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발생을 시키는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 저거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나무로 에너지를 만들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여러 가지 석탄이나 석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석탄, 석유, 가스 이런 지하자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와서 보면은 이제 그 원자력 1940년 경에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네, 직면한 문제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우리나라 보시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보면 이게 보시면 이게 공급이거든요. 에너지 공급입니다. 네, 공급원들이에요 이게. 수급 구조라 해서 수요와 공급인데 에너지 수급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이 공급되는 그 양이 2.3억 토입니다. 열량 단위거든요. 토라고 하는 게. 이게 2018년 자료인데 2.3억 토
정도의 열량을 낸다. 그 열량을 내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 지하 자원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열량을 내고 있죠. 네,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수력이나 원자력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번 정권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것이 늘었어요. 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면서 원자력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는 게 이번 정권의 어떤 목표라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급이고 이게 수요죠. 소비, 최종 소비는 산업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쓰는 게 61.4%고 수송 우리가 자동차 이런 거 자동차 기차 이런 것들이 다 수송이지 않습니까? 수송에 쓰이는 게 18.5%고 그다음에 건물에 쓰이는 거 주택도 건물이죠. 그다음에 상가 건물 우리 상업 활동을 하는 중소 상공인들도 이제 상업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상가 건물 또는 공공기관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저 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2%를 해서 전체적으로 부문별 최종 소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렇게 나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지금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저런 물질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하죠. 거의 수입을 합니다. 특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거 여기 보시면 석탄, 석유, LNG 이게 다 가스죠.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가 93.7% 이게 전부 다 지금 통계가 2018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의존도가 93.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아주 미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에너지 수입액은 1,4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수입액이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30% 에너지 수입액 중에 에너지 관련 수입이 거의 3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에너지 수입 규모가 큽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보면 석탄이 167억 달러거든요. 전체 수입액의 에너지 수입액의 11.4%를 차지하고 석유가 1,055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석유의 비중이 높죠. 72.3%고 LNG 가스가 232억 달러니까 그게 이제 15.9% 정도고 우라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려면 우라늄이 필요하니까 우라늄 한 6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하는데 0.4% 전체 에너지 수입액의 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물량이다.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게 거의 90%로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저기 한 90% 정도로 낮춰졌을 거예요. 낮춰졌는데 어쨌든 한 90% 이상은 무조건 수입을 한다. 에너지 관련 물질들을 수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해외 의존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겠죠. 너무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겠죠. 에너지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에너지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급 안정성을 가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명의 원천이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 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안정적 확보를 하려면은 해외 의존도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의존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절약 아니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네. 절약, 대체 에너지 개발 라고 할 수 있는,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네. 소비 구조를 바꾸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친환경적으로 절약을 한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탈 때도 자동차 소비를 많이 하니까 자동차를 탈 때도 좀 소형차를 탄다든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소비 구조가 바뀌 근본적으로 소비 구조가 바뀌 생산 구조도 바뀔 테니까 그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되면 그 생산 구조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먹는가 적게 먹는가에 따라서 결국 에너지 절약 정도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결정적인 건데,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 자가용 자동차를 많이 없애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 연비가 좋은 경차를 몰고 다닌다든지, 이런 소비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타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형차만 타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나의 욕망에 부합해서 그 수단을 찾기 마련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바꾼다? 소비 구조를 바꾼다? 소비 구조? 아닙니다. 기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기술을, 이거 친환경적인 기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산업화 시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인류가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염 물질이 100분의 70, 우리나라에 1970년대 다니던 그 자동차랑 지금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라고 하는 환경 오염 물질이 100분의 1로 줄여져 있거든요. 네, 줄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 장치가 있는 거죠. 부착이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착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거랄지, 아니면 연소 기간을 효율한다든지, 자동차 연소 기간을 효율한다든지, 아니면 난방 시설에, 사실 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난방 시설이거든요. 네, 에어컨 시설보다 난방 시설이 훨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난방 시설을 효율화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 기술 개발,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관건인데, 그게 사실은 핵심이겠죠. 이 절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해외 에너지 축소 방안에 있어서 절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비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네, 인간의 행동 구조를 변화시킨다? 상당히 힘든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 개발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줄이는 동시에 그거를 이걸로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거의 쓰고 있는 걸 보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물질이 뭐냐를 살펴보면 사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저기에서 뭐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오염이나 무슨 쓰레기 문제와는 달리, 쓰레기 문제나 수질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뭐 안 마시면 되거든요.
물 같은 거는 더러운 거 안 마시면 되고 쓰레기도 가까이 안 두고 치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살다 보면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은 일상화돼 있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물질들이 이걸 이제 태우면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대기오염 물질 중에 질소화합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것들이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 같은 것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도 많이 나오죠. 탄소가 대표적인 이제 온실가스로 이제 그렇게 지목이 돼 있는데 온실가스라고 하면은 지금 지구 온난화 내지는 뭐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게 탄소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 사실은 저 석탄, 석유, 가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친환경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던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이 둘 다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석탄, 석유, 가스보다는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근데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죠.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봤듯이 원전이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지면 뭐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죠.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핵 폐기물이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어디 저장한 것 이외에는 별로 버릴 데가 없거든요. 핵 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뭐 이 두 가지 문제가 크게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그 이외에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너무 이제 그 원전 사태, 그러니까 원전이 파괴된 터지는 문제랑 그 다음에 핵 폐기물 문제 너무 우리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원자력은 더 이상 하지 않. 우리나라가 사실 이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원자력 기술을 경쟁력 있는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7개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끼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꽤 오랫동안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왔던 나라입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기술 개발을 해서 인력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돼 있죠. 지금 원전을 폐쇄를 한다, 원자력의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원자력을 줄인 만큼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그 에너지의 수급의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수급 안정성. 네, 수급 안정성입니다. 필요할 때 공급이 돼야 돼요. 어떨 때는 필요할 때 과잉 공급되고 어떤 때 필요할 때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전기라고 하는 것이 정전이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수급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 다음에 효율성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효율성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에너지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수급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력을 대체하기가 힘듭니다. 네.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없는데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있죠. 줄이니까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가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독일 같은 나라들도 석탄, 석유,
가스 같은 걸 더 많이 쓰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쓰게 됐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온전을 많이 폐쇄를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뭐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은 친환경적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뭐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게 태양력이랑 풍력입니다. 풍력. 뭐 그 외에도 무슨 뭐 양수 발전이랄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가용 가능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태양력하고 풍력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태양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지원을 해서 효율이 나느냐? 태양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태양력이라고 하는 태양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 하려면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이제 태양열과 관련된 그 판, 그걸 이제 태양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판, 그걸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판이겠습니다만, 수용할 수 있는 판, 그 판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태양의 질이 독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태양의 질이 좋지 않아요. 태양이 발전할 정도까지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 판, 그 태양력을 받아들이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판 있잖아요. 그 판이 사실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에서 15년 정도. 그러면 그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상당히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 어디다 버리느냐, 그 독성 물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문제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 부작용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안정적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자원이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냐면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정한 지역을 사둔단 말이에요. 그걸 사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게 되죠.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해외 자원 개발이랄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건 해외 자원 개발인데, 뭐 예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정권 때 저런 걸 많이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해외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무슨 물질이 있을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땅을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그 어떤 자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발한 자원이 어떻게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그 주가 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계약도 다양하게 하면 좋죠. 어느 한 나라에만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자원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만 자원을 들여온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그럼 되도록이면 장기 수입 계약을 하는 게 좋겠죠. 어떤 한 지역과 한다 하더라도 너무 그 단기간에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한다든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확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지역에다 계약을 하는 거고, 수입 지역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 간의 외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런 해외 자원들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교 활동을 통해서 계약을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안정적으로 계약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네.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잘 절약을 해서 쓸 것인가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잘 우리가 수급 상황에 따라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네,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와 에너지 문제 이 두 가지를 대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주로 이제 모직물이 아니고 면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일어나고 면직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염료 면직물 하려면 거기에다가 염료를 색깔을 입힌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실을 뽑는 실을 짜는 방직 산업 그게 면직물 산업이죠. 그리고 그걸 기계적으로 이제 방적과 방직 기계들이 나오거든요. 방적 방직 기계가 나오는데 그럼 기계들과 관련된 기계 산업이 발전한다든지 하면서 여러 이제 면직물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연관 산업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야말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됐는데 그거는 그 동력기관 그게 증기기관이었습니다. 네, 증기기관이었고 그 증기기관 그러니까 석탄을 떼서 증기를 만들어서 그게 동력이 된 거죠. 네,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한 문명 그게 일종의 영국 문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기계장치의 발달이 결국에는 폭발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게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의 결과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세계로 이제 인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럽을 시초로 해서 그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19세기를 영국의 시대로 장식을 한 주요한 어떤 물질적 구조가 1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미국 문명입니다. 소위 이제 전기 문명이죠. 네, 전기, 자동차, 이런 문명들. 이게 이제 미국 문명인데, 그 2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미국에, 그러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석유 가격을 낮추고 하면서 그 석유가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전기가 발명이 되고, 전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싼 가격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석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잖아요. 예, 자동차가 그런 형태로 굴러가게 되고 그런 자동차나 전기 문명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의 문명을 물론 미국 그 이외에도 지금도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발명의 국가죠. 네, 발명하고 혁신하고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회사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혁신 기업이 나오고 과학자들이 나오고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서 그게 확산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문명이 가는 그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IT 인터넷, IT 산업이라고 합니다. 정보 산업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 IT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이 나오게 되고 IT 산업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상당히 많이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이게 3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컴퓨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융합입니다. 융합. 네,
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막 도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사실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어지는 그런 시대적 산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 모든 것이 연결되고 수요와 공급이 아주 정밀해지고 수요 공급의 일치가 아주 정교하게 정밀해지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그러면 그야말로 그 게으른 자원들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게 이제 4차 산업 모든 걸 연결시키는 융합의 시대다라고 뭐 이렇게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을 보통 우리가 뭐 AI 인공지능이랄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빅데이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수요자들 그 소비자들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공급이 잘 될 수 있게 수요에 맞게 공급이 착착 잘 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고 수요와 공급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그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되려면 모든 것이 센서로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이 정보가 공유되고 모든 활동들이 정보 처리되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돼서 수요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몇 가지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버라고 하는 기업을 대표한 차량 공유 서비스, 공유 산업, 공유 서비스 산업,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이 뭐 우버 같은 미국에서 나온 이 우버가 그야말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온 거죠. 네, 나온 겁니다. 그 우버라고 하는 거, 차량 공유 서비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죠. 네, 이게 법적으로 규제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게 이제 그 블록체인과 그 비트코인 우리가 보통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그런 화폐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세간에는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죠. 네, 이 가상화폐의 종류가 뭐 수천 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거의 지금 가치가 폭등을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이죠. 네, 블록체인 기술과 거기에 기반한 가상화폐. 그 가상화폐가 과연 이 디지털 시대 가상 공간의 어떤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고,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 하나의 정말 진정한 기술로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큰 문제죠. 그게 큰 하나의 화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이런 게 다 사실은 그 기반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죠.
뭐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 스마트폰 있어야 돼요. 네. 그 애플사에서 나온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에 나왔거든요. 네, 2009년 벌써 10년이 넘었죠. 2009년에 나왔습니다. 이 2009년 이후로 그야말로 초연결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걸로 뭐 그게 뭐 처음에는 인터넷 기반 이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이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의 혁신이 네. 핀이 뭡니까? 파이낸스죠. 파이낸스 테크놀로지가 합해진 건데 금융 기술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나온 게 핀테크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여러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그 우리가 경제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통 이것들입니다. 보통은 이게 뭐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아시죠? 네, 차량 숙박 서비스 그 숙박 공유 서비스, 네, 공유 숙박 서비스 그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규제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그동안에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는 규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발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너무 규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이런 게 왜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어떤 규제들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하는데 방해 또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요 책 제가 이제 참고로 한 책이 요 책입니다. 요 책 대한민국 규제백과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 규제백과라고 하는 책인데 뭐 아주 얇은 책이죠. 네.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최성락 교수가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에 요런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 왜 우리가 규제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막고 있는가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하면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규제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이제 그 파지티브 규제가 있고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네, 파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네. 파지티브 규제, 거의 파지티브 규제 쪽이죠. 그러니까 되는 산업을 되는 거를 지정해 놓습니다. 되는 산업을 지정해 놓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목록을 나열하는 거죠. 되는 게 뭔지, 어떤 품목을 생산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목록들을 다 일일이 다 규정을 해서 이건 되는 거다, 이것만 되는 거다, 되는 거를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보통 이제 뭐 적극적 규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거티브 규제란 말은 네거티브 규제는 안 되는 목록을 적어놓는 겁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적어두고 그 위에는 다 해도 되는 그게 네거티브 규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규제법들이 다 거의 대부분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거는 된다. 되고 그 이외에는 다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자유가 있을까요? 이게 더 자유롭죠. 네. 이게 더 자유롭습니다. 안 되는 목록만 적어놓고 그 이외에는 다 된다. 자유가 더 증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는 파이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죠. 네. 이게 자유가 더 증진되는 방향의 그 영업의 자유가 더 증진되는 방향의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인데 우리는 지금 파지티브 규제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산업들이 있지만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 그 근원에는 이게 있다. 우리나라가 파지티브 규제 쪽이다. 네, 미국 같은 나라는 네거티브 규제거든요. 규제하는 방식이. 그래서 자유롭죠. 우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에어비앤비가 어디서 나왔나요? 그게 다 거기서 나왔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누가 개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스마트폰 기반의 모든 스마트폰도 어디서 나왔나요? 애플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다음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떤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상도 못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생산을 해서 시장에 팔았을 때 파지티브 규제다. 뭐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럼 못 하는 겁니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법에는 이러저러한 거 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그 뭐 전혀 생각 못한 새로운 거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이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드론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택배 산업의 혁명이라고 하는 건 드론 기술이거든요. 예, 드론 기술이 결국 택배업을 혁신을 시키게 될 텐데 우리는 드론 규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물론 드론이라고 하는 게 위험하죠. 드론을 날리게 되면은 뭐 건물에 부딪혀가지고 뭐 유리창을 깰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행 물체들 있잖아요. 비행기랄지 아니면은 뭐 헬리콥터랄지 이런 것과도 이제 부딪혀서 칠 수도 있고 사람에 부딪혀서 떨어지면 낙하되면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낳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어떤 식의 파지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습니다. 31개 지역을 이런 지역을 정해놔요. 네, 막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요 안에서만 해야 돼요. 요 안에서만 지정된 요 안에서만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파지티브 규제거든요. 정해놓은 곳에만 해라. 이게 파지티브 규제입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뭐냐면 날려서는 안 되는 지역을 정해놓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이 네거티브 규제하는 데는 여기 하지마 그 외에는 다 해. 라고 하면 드론으로 택배를 한다. 그러면은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택배를 보낸다 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죠. 택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 지역만 해, 요 지역만 해, 요 지정된 여기서만 해 하면 여기서밖에 돌 수가 없죠. 여기서만 밖에 돌 수가 없고 여기서밖에 택배가 돌 수가 없죠. A에서 B로 갈 수가 없습니다. A, B가 여기로 하더라도 A, B로 간다 하더라도 못 가죠. 여기서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택배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드론을 통한. 드론 산업이 발전을 안 하죠. 드론 산업이 누가 제일 발전된 나라입니까? 중국이죠. 네.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얼마나 이 4차 산업혁명에 큰 영향을 주는가, 그게 절대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말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차량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요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